안녕하십니까. 제6회 스토리텔링 컨텐츠 포럼의 사회를 맡은 강진영입니다. 스토리텔링 컨텐츠 포럼은 지역의 스토리 발굴과 컨텐츠 개발이 지역사회 경제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부산의 도시재생과 마을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췌하여 건강한 도시재생과 마을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에 앞서 도시를 살리는 마을 이야기의 중요성을 주제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변강훈 원장님의 기조연설을 먼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마을살이, 즉 삶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구성 요소가 달라지겠죠. 도시 재생과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연, 공간, 주민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 살아가는 데는 주거하는 공간과 활동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보다 앞서 사람살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태적 환경인 자연이 전제되어야지요. 결국 자연과 공간은 사람과 더불어 공존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자연은 강과 바다, 산과 숲의 천연 자원과 공원, 가로수, 텃밭 등 인위적 자연으로 구성됩니다. 공간은 일반 주택과 아파트, 공공공간, 상업공간 등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은 개인과 공동체, 각종 모임과 단체, 대규모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 등의 규모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각기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것 같지만 다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직선 구조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시줄과 날줄이 오고 가는 형태로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 다단한 관계의 연결고리에는 반드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특별한 것이든 아니든 역사적 사실과 전설 또는 사람들의 삶과 자연과 공간에 얽힌 인연들의 풍문에 연관되어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을과 스토리텔링의 관계를 풀어보는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이야기로 마치고자 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는 깔끔한 백지 위에 소나무, 잣나무, 그리고 집 한 채가 그려진 그림입니다. 추사의 귀양 시절에 도움을 준 제자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그려 전달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역사적 사실과 인간관계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림 안에 그려진 소재들 간의 관계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벽지와 같다. 비어있고 새하얗다. 두 그루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숲과 자연을 이룬다는 표현이다.
자연의 한 귀퉁이에 집이 들어서 있다. 한 채로 표현했으나 유배자의 마음으로는 많은 사람이 어울려 사는 마을이었으면 하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마을에는 사람이 존재하고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자연 생태계의 상징이다. 한 채의 집은 공간의 구성인 건축의 상징이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니 공동체를 상징한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세안도가 단지 유배지에서 피어오른 감성적인 표현의 수묵화가 아니라 사람 살이에 꼭 필요한 자연, 공간, 공동체의 필요를 드러내고자 했던 추사의 심적 고백은 아닐까 하여 추사는 외로운 유배지에서 사람 살이에 필요한 이웃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 의미를 찾아보라고 후세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답을 오늘 우리가 마을과 스토리텔링의 관계 속에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며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응답을 어찌 미루랴. 추사와 여러분께 이렇게 답신을 날린다. 네, 변검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마을과 스토리텔링의 관계를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연, 공간, 공동체가 곧 스토리텔링이고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비로소 도시재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플랜 B 이승욱 대표님을 모시고 마을 컨텐츠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발표를 맡게 된 문화예술 플랜 B의 이승욱입니다. 예, 그 오늘 전체 주제가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뭐 저희 단체 소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저는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역과 마을에 대한 어떤 문화적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서 일단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단체에서 나중에 이석환 교수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건데, 그 수영동에서도 저희가 3년 동안 문화마을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영도 깜깜이 예술마을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재생과 그다음에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요즘 이제 문화적 도시 재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작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도시, 마을, 그리고 어떤 문화적 컨텐츠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뒤에 그 발표해 주실 그 김성남 대표님께서 더 잘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 도시 재생과 마을 컨텐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시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도시와 문화가 만났던 맥락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도시의 성장과 정비, 재개발과 재생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생도 재개발의 한 범주이기도 하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개발의 범주에서는 다들 잘 아시지만 도시가 성장하고 팽창하는 방식들이 한꺼번에 낙후된 지역이나 벌판들을 다 밀어버리고 그 위에 신도시를 몇만 호, 그다음에 주거와 그다음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이
단기간에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기능적 재편들을 급속하게 이루어내고 또 경제적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하면서 우리가 산업화 고도화 고도 성장의 시기에 굉장히 유력한 방식으로 이렇게 도시가 팽창해왔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폐해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들과 반성들도 같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새로운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되면서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그곳을 떠나야 되니까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생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통 뭐 길게는 한 10년, 짧게는 5년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쌍전백해라고 불릴 만큼 도시가 다 변화해버리는데,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도시가 다 똑같아져서 아파트 브랜드 말고는 다 똑같아지고, 예전에 우리 골목길을 다니면 어느 식당이 있고 어떤 뭐 예를 들면 빵집이 있고 뭐 세탁소가 있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 전국의 프랜차이즈로 다 똑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이 오랫동안 발전해왔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전통, 이런 것들을 단절시키는 문제들을 발생을 많이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개개인들한테는 삶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뿌리채 흔들리는 어떤 그런 어떤 단절과 좌절의 경험들을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재개발 방식들이 기능적으로, 행정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효과가 뛰어나지만은 이것이 놓치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그 패러다임들이 생겨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생이란 말이 생겨났고, 재생은 말 그대로 뭔가 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새로운 요소를 넣어서 낙후되거나 침투된 지역들을 변화시키는 발전.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대규모 토목 방식의 재개발 사업과는 구분해서 뭐 보존적 개발, 뭐 재생적 개발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재생 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비로소 그 전까지는 이제 도시공학적 측면이나 건축적 측면에서 내지는 기능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부분들이 기능과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높았지만은 아까 역사, 전통,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은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이제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폭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문화적인 연속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경제와 행정 중심에서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변화를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맥락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쪽에서나 안 그러면 도시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환경을 고려하기도 하고 역사와 전통을 고민하면서 문화적 도시 재생이란 말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생이라는 측면들이 오래된 전통과 역사들을 지켜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은 도시 재생이란 말 자체에 문화적 성찰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도시 재생은 어떤 면에서는 동어 반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와 이제 그 문화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심에 둔 마을의 역사와 전통,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문화적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은 아직까지도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재생적 시도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게 법률로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그 사회가 비로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고민한다라고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에 대한 뭐 법령들은 예를 들면 시대를 거슬러 가면 문해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50년이 지났고, 근데 도시재생법은 2013년에 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시행착오, 초기적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가 도시와 문화를 연결시켜서 고민을 하게 되고, 문화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컨텐츠, 가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도시 재생 사업들이 저와 같은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과 도시를 고민하고 공간과 건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하는 작업들로 요즘은 많이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분절되어서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서로의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와 문제의식들을 모아서 협업하는 작업들이 많이 되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재생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마을 컨텐츠가 만나는 방식이고, 그 마을 컨텐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도시를 그 지역을 더 알리고, 근데 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도시의 마케팅 관점에 생각하면 뭐 문화를 활용한 도시 마케팅들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이야기 드는 사례가 예를 들면 빌바오 미술관이 예를 들면 어떻게 도시를 재생시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물론 저는 스토리텔링 자체도 그것이 지역을 명소화시키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예컨대 그 고민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적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사는 분들의 어떤 삶의 뿌리를 보살펴 본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지역을 알리는 이런 어떤 마케팅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의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외향적이고 수단적인 거라기보다는 내재적인 어떤 성찰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 도시의 마케팅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한다. 아마 스토리텔링이란 말들이 유행을 하던 시기가 아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말이 되었었고, 예를 들면 예전에 대한 문화 관심을 가질 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영화 한 편이 주라기 파크라는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자동차 10만 대, 이런 이제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스토리텔링도 처음 나오면 예를 들면 해리포터가 예를 들면 영국의 경제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산출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저는 반드시 그런 어떤 영역에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삶의 내발적 내재적 어떤 가치를 주목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6가지 정도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스토리텔링의 어떤 관점, 지향점,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에피소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독일에 있는 작가를 데려다가 깡깡이 마을에 벽화를 그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제가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광안리에 있는 그 주차타워, 70m 주차타워에 어부의 얼굴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첫 번째 에피소드로 제가 들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0년 상간에 부산의 동과 서에 제가 이게 두 번째 볼 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또 이 작가를 불러야 될 건가. 근데 한쪽은 동쪽이고 한쪽은 서쪽이고 공교롭게도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성이라서 이게 묘한 대꾸가 이루겠다라고 해서 제가 초청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작가는 독일의 작가인데 대도시를 다니면서 큰 이제 대형 그래피티 작업을 많이 하는데 몇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평범한 노인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리고 흑백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물을 뿌리면서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 수묵화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는 지역에서 벽화를 인물화를 그린다라고 하면 19분들은 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줘. 돌아가신 분이거나 현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 근데 이 작가가 그릴 때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평범한 노인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나 안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노인의 얼굴이야말로 그 지역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흑백으로 그린다는 것은 현대도시에 컬러풀한 이미지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흑백으로 그려서 그 이미지들을 컬러적, 광고적 이미지와 대비를 이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그리는 것은 이 그림은 깡깡이 마을에, 잘 아시겠지만 깡깡이 마을에 깡깡이 노동을 하셨던 깡깡이 아주머니의 얼굴을 그렸고, 밑에다가 작가가 직접 한글로 이제 그 작품의 제목을 적었는데 저한테 전해주기에 이제 Mother of Everyone,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 깡깡이 일을 하셨던 분이 우리의 누이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마을 컨텐츠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마을 컨텐츠를 받아볼 때 거대 서사이거나 잘 알려져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내지는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역사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가장 미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가지는 가치들에 대해서 종종 이제 강가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추어지는 어떤 진실이나 아름다움들이 저는 마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첫 번째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 여기 김승란 사장님도 같이 이제 하셨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부산에 와서 2011년에 안녕광안리라는 잡지를 만들고 또 영도 문화도시를 하면서 다리 너머 영도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재미삼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부산에서 와서 했던 일 중에서 실제로는 좀 과대평가를 많이 받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 조금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재미있게 심심풀이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잡지도 만들고 지역에서 행사들도 하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문화예술 플랜 B라는 조직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작업들을 그 당시에도 이게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게 이제 지역 컨텐츠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지만 1인 출판사나 1인 기획자들, 편집자들이 이제 마을 잡지들을 많이 만드는 게 있는데 안녕광안리가 뭐 그런 잡지들 중에서 특별히 잘한 것은 없지만 조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김승란 사장님도 격하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가정 자체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그 강한리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낼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흥미있게 다가설 수 있는 그래서 뭐 예컨대 첫 번째 뭐 강한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휴양지고 아주 새끈한 도시로 알지만은 11명의 해녀들이 실제로 매일 물질을 하는 포구다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강한리에 다니는 아주 그 비싼 개들부터 똥개들까지 강한리의 개들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또 강한리에 있는 여러 소수자의 문화들을 다루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특히 스토리텔링들을 할 때 많은 스토리텔링이 지역 컨텐츠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한계들을 많이 가지는 경우들이 많고 스토리텔링의 연구 보고서들이 공무원의 책장에 고스란히 꽂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스토리텔링에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과 지역민들과 또 외지인들과 그 이 스토리텔링의 어떤 내용들이 지역의 고유 콘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유, 소통, 재미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재미와 의미 사이 뭐 이런 소통과 공유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하면서 발견했던 거는 결국은 지금 문화예술 플랜 B의 한 20분 정도가 같이 이제 그 상근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많은 네트워크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역 사업의 출발점이 아카이빙이나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어떤 과정적인 절차적인 어떤 이게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굉장히 실천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아카이빙 작업들을 통해서 지역 사업의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그거는 아카이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스토리텔링은 그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문화의 좀 트렌드를 타서 어떤 개념들이 트렌드를 많이 타기도 하고 2000년대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유행했으면 요즘은 스토리텔링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꾸준하게 쓰고 있는 오늘 이런 자리가 되게 반갑기도 한데 최근에는 아카이빙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조금 이제 형식적으로 할 때는 그 여행 작가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에세이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있긴 하지만은 약간은 뭐라고 그러죠? 그 지역의 어떤 고유의 컨텐츠를 체계적이거나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들을 많이 가져서 조금 가벼운 잡지적 그냥 에세이들로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 최근에는 아카이빙을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아카이빙 말씀드린 게 아카이빙은 굉장히 요즘 전문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을에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고유한 자원들을 무형자원, 유원자원, 공간, 삶, 뭐 무형문화재 이렇게 다 다루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담당자의 공무원의 책장에 꽂히는 보고서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카이빙이 가지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탐사, 리서치,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어떤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야지 저는 이제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깡깡이 마을 박물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깡깡이 예술마을을 5년 동안 작업하면서 처음에 6가지 사업 대범주 중에 하나가 마을 박물관이었거든. 그럼 사람들은 마을 박물관 프로젝트라고 하면 마을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3년 만에 저희가 한 40평 되는 마을 박물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는 1차 년도에는 뭐였냐면 저희가 리서치 단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문헌조사와 마을에 여기가 1200분 정도 사는데 200분 정도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집약적으로 6개월 동안 인터뷰나 문헌조사나 그다음에 지역에 관련된 신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1년을 보냈고 그 1년이 처음에 출발점이었고 2년 동안은 나머지 2년 차에는 뭘 했냐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콘텐츠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한테 의뢰해서 뭐 노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런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3년 차에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개년 계획이고 상개년 계획 동안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적인 리서치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비로소 박물관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이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이 스토리텔링의 어떤 방식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이빙에서 출발해서 리서치에서 출발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다양한 시도들 이것이 어떤 공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번째 사례로 말씀드릴 거는 문화예술 컨텐츠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을 기본적으로 책자 중심으로 활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물을 책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깡깡이 마을에서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 작업들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959 대평동은 깡깡이 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노래방에 가면 가장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저희가 이 지역을 리서치하는 과정에 굉장히 안 알려져 있는 어떤 잡지 인터뷰에 최백호 대중가수인 최백호 선생님이 자기 아버님이 영도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 최백호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만나서 뵙고 말씀을 드리니까 1951년에 전쟁 동란 중에 아버님이 무소속 국회의원 6번으로 여기 당선이 되셔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해서 가시는 길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영도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의뢰했을 때 흔쾌히 저희가 제공했던 어떤 금전적 어떤 보상들은 되게 약했지만은 되게 흔쾌히 하셨고 이분이 자기의 기억들을 담아서 1950 대평동이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깡깡이 블루스라는 작업은 마크 스태포드라고 하는 우리를 치면 만화에 가까운데 영국에서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텍스트가 없는 어떤 그림의 이미지를 활용한 이제 이야기책을 만드는 작가가 영도 깡깡이 마을에서 2주 동안 체류하고 난 다음에 그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그래픽 노블을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뭐 상도 받기도 하고 영국에 정식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작업들을 반드시 문자로 된 뭐 소설이거나 안 그러면 에세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한정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지역의 어떤 감성들과 이야기들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미술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미술은 최근에 이제 공공미술 작업들은 어쨌든 미술관을 벗어나서 공공장소에 가면 그 공공장소의 어떤 장소의 특성들, 장소의 특성이라는 건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에 주목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그것을 작품의 소재이거나 모티브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이제 깡깡이 마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작업들을 한 블록에 16대 건물을 다 채색을 하기도 했는데 이 작업은 저희는 벽화라고 붙이지 않고 페인팅 시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분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항상 공장의 외벽을 이제 도색을 하는데 이거를 작가한테 맡겨보자니까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그림의 이미지들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배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기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칙칙한 색깔을 많이 쓰느냐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아시지만 궁청색과 이 고동색이 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이면도로에 굉장히 어두워서 구름 가로등 같은 걸 만들어서 야기를 이게 그 스트리트 퍼니처를 만들기도 했고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재밌는데 공가가 있어가지고 공가 5채 그 학고방 같은 게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5분의 그 토지주들하고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걸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가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작가들하고 마을 정원사들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처음 딱 만들고 나니까 그 1년 동안 계속적인 후속 작업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짧게 소개드리면 이 옆에 사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로프에 매달려서 여기는 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로프에 매달려서 벽을 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집만 추접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이거를 칠을 하고 제가 칠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작가를 불렀을 때 벽화를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벽화를 그릴 때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민트 색깔로 벽을 칠해서 민트 색깔의 벽체를 이렇게 살려서 그림을 집어넣으니까 이 뒷집에 사시는 분이 성면 슬레이트와 보루꾸로 지은 건물이었는데 이분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집만 추접어서 하시더니 하루 며칠 걸려서 이걸 또 다 수선을 하시는데 지금 가보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처음 공사하자마자 찍었을 때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옆에 창문이 하나 더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마당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옆방에도 창문을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나 하니까 마을 분들이 또 작업을 하고 우리가 또 작업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이 길까지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이 이 동네에서 가장 사실은 좀 위생적으로나 심미적으로 가장 더러운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마을 분들이 다 가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앞에 자기.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에서 우리 집만 추져보면 안 되잖아. 이러시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또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뭐 어떤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 가서 무슨 시혜적으로 결과물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소통의 과정들 속에서 공동의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죠? 예, 이제 짧게 제가 이제 2가지 정도 뭐에서 이 여러 가지 사례들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저희가 여기에 마을 그 생활문화센터를 만들면서 앞에 있는 이제 공중전화 박스를 하나 철거하게 됐는데 정만정 작가라고 사운드를 이용하는 작가분하고 같이 공중전화 붓을 이용해서 사운드 작업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전화와 버튼과 같은 버튼을 누르면 어느 지역의 채취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아까 채베코 선생님의 노래를 듣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소리 부스를 만들기도 했는데 심지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리, 예술 콘텐츠 소리조차도 어떤 그 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사례로 제가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매체를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저희 그 사업을 하는 3년 차에 저희 스텝 중에 한 분이 이 지역의 아주머니들하고 시야 교실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조금 이 시야 교실 작업이 조금 그냥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시야를 쓰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문화예술 체험을 하거나 뭔가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들을 쓰시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야 동아리 1년차하고 2년의 자서전 동아리까지 해서 그 결과물을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는데 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이 책이 저희가 깜깜이 마을하면서 6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3세, 4세까지 간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스토리텔링의 주체를 이야기했는데 스토리텔링의 주체가 반드시 직업적인 글을 쓰는 작가이거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현지에 사시는 분들의 살아있는 육성 자체가 이분들이 화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주민들이 그 인터뷰의 대상이 되거나
그 작가의 어떤 그 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본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스토리텔링의 주체로서 주민들을 다시 보는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중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의 고유한 컨텐츠와 전통들을 잘 살려 올리는 이런 어떤 문화적 작업들이 저는 지역을 바꾸고 도시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건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나치게 감각적으로 흥미로 접근하는 좀 기존의 또 일부의 어떤 스토리텔링적 관점과 그다음에 너무 그 소통과 공유를 배제한 그 연구 리서치 방식들을 좀 다 그 뛰어넘는 이런 어떤 결합된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경험으로 마을 컨텐츠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예술 플랜 B 이승욱 대표님의 발제에 마을 컨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누군가의 보고서로 그냥 썩혀질 그냥 사례만 쫓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마을과 도시는 이미 산재되어 있는 컨텐츠와 스토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의 삶 속에서 외부인들의 세련된 기술로서 그 컨텐츠들을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도시 재생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김승남 A컴퍼니 대표이사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승남이라고 하고요. 도시건축가입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2009년에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 또 우리 이석환 교수님과 함께 노산동 도시재생도 같이 했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2014년에 같이 했고, 또 작년에는 사상 공업단지 안에 있는 상상 허브 사업도 사실은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런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동안 네가 이거 다 계획하고 이런 거에 엄청나게 참여했는데 좀 반성 좀 해라,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도시재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도 하고 좀 이런 것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스토리텔링 협의회에서 건강한 도시재생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을 주셨을 때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은 별로 건강하지 않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감천문화마을이나 여러 곳으로 대표되는 많은 도시재생 지역들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잘 된 곳도 되게 있지만 어떤 곳은 판매받은 듯이 전국이 똑같아지기도 하고, 또 주민들과 또 관광객들의 갈등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깐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전제는 뭐냐 그러면, 사실 도시재생 사업의 대부분 하는 곳들은 대개 도시에서 낙후된 지역이에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삼복도로 비롯해서 사실 부산의 예산들을 총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교량을 만들고 해운대 신시가지나 또는 해운대 같은 데다가 관광사업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데 비해서 사실 이런 낙후된 지역은 한 지난 4, 50년 동안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곳에 사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 차원이건 정의의 차원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더 많은 돈들이나 더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했을 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은 언제 시작되었죠? 2013년에 모 국회의원께서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도시재생 사업은 그 이전에 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실제로 용어만 차이가 있고 정치가의 워딩으로 이게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도시재생은 전 세계적으로 언제 제일 크게 부상이 됐냐 그러면 전쟁한 다음이에요. 전쟁 때문에 전부 다 부서졌는데 이거를 수복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피난민들이 와서 약 10만 명도 안 되는 도시가 390만까지 사실 올라갔거든요. 한 60배, 70배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그 산 위에 있는 산동네를 점유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 공간들을 어떻게든 좀 개선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전부 다 재생 사업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전제 중에 하나가 재생을 너무 폭넓 좁은 의미로 뭐 못 사는 곳이나 또 이런 곳으로만 한정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미 1962년에 불량주택 그 개량 사업 자체가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간 줄 아세요? 보수동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서 그걸로 이전시키고, 그리고 원래 영주동이나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지금 쫓겨가서 또 정착한 데가 반송, 서동, 반여동 이런 정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960년대부터 계속 우리는 불량주택 개선 사업이건 건설 촉진 사업이건 주택 개량 촉진 사업이건 이런 이름으로, 심지어는 거의 2000년대에 와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에 관한 특별법, 도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만 도정법이 아니고요. 그 안에 되면은 주거 환경 개선 지구 이런 데가 실제로 지금 현재의 재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2013년에 들어와서 소위 도시재생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마치 뭐 하나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불려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에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2010년에 부산 시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구를 전부 다 몇 곳을 지정했냐면 478개를 지정한 적이 있어요. 478개면 우리 구가 16개 구밖에 없는데, 구군밖에 없는데 여기 하나당 거의 한 30개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전체적인 지역,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닥다닥 재개발을 해야 됐고, 실제로는 2013년이 되기 전에 이미 2006년부터 국토부가 수립한 건설교통 혁신 로드맵 중에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왜 도시재생을 해야 되겠냐는 게 여기서의 문제예요. 우리는 도시재생,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도시재생이 못 사는 곳을 좀 잘 살게 하거나 또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를 회복하거나 이런 수많은 바람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도시재생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은 돈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을 도입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미래의 10대 신성장 동력 산업 중에 하나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후에 어쨌건 현재 있는 이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떠나고 정착률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이곳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 하니까 에너지도 효율이 높아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구도심 같은 데는 기능이 점점 죽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지 소위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부흥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출범을 하고 테스트베드 사업을 거쳐가지고 약 10년 동안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나라냐 그러면, 이거 하기도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도시재생의 로드맵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느냐? 여태까지 했던 도시재생에 있는 돈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겠다.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 돈뿐만 아니라 공공기금들을 투입해서 뉴딜 사업으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것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LH나 SH 같은 공사에서 10조씩,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의 도시재생은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졌냐? 원래 도시재생은 전쟁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괴되어 있는 도시를 회복하는 게 원래 시초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오래되고 낙후한 지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업지역, 보통 원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뉴욕의 소호 같은 데나 이런 부산의 광복로 거리 이런 데를 재생시키는 거, 또 주거지역을 재생시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있기 전에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실험이 됐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 그러면, 주민들의 갈등이 워낙 심해져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자 좋은 곳으로 만드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지가가 뛰어가지고 주민들은 정작 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걸로 점점 바뀌어갔냐 그러면, 물론 산업단지도 지금 뭐 사상이나 이런 데 제가 개편을 하고 있지만, 어떤 걸로 지금 재생이 가고 있냐 그러면 브라운필드, 도시에 소위 말해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유지를 활용하거나 또는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이게 사실은 생활 SOC를 구축하는 사업이면서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나 뭐 이런 부산시장님도 15분 도시라고 만든 이유가 15분 거리에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충분히 좋은 시설들을 갖추겠다는 게 생활 SOC를 만들겠다는 이런 시설로 방향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도시재생 사업 왜 하려고 그러는가? 주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똑같은 제일 마음속에 말은 못하지만 하고 있는 생각은 돈 벌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이 경제적 가치는 당장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우리 동네 가게도 잘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우리도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생각들로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워낙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슬럼화되거나 미관이나 범죄 이런 거에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고치는 거. 세 번째가 사회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제가 이름 붙이기에는 도시 낭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오순도순 모여갖고 옛날처럼 그냥 같은 커뮤니티로서 잘 살아봐야 되지 않나, 또는 다양한 사람들이 뭐 이 안에서 우리 미래의 유산도 지키면서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하나의 패키지 안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딴 사람한테,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도시재생이 뭐 하는 겁니까? 물으면 잃어버린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다. 또는 노후된 건물들을 철거해서 첨단 뭐 시설 있는 새 아파트 건설하는 거다. 또는 역사적 유물이나 경관 보존하고 주민들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다. 아니면 우리 동네를 핫플레이스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외국에서 거의 한 50년, 60년 걸려 하던 거를 우리나라는 정말로 대단해서 10년, 20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딱 하나 빠진 게 뭐냐 그러면,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은, 너희들이 원하는 마을은 뭔데? 그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시재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적인 도시재생, 우리 동네에 뭐 깡깡이 마을도 그렇지만 이런 유산들이 많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로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의 마을들은 별거 없어요. 그 마을들을 없는 사람들을 6.25 때 피난왔다가 한 달, 두 달 살다 간 사람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유물관을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은 그 마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소통은 안 하고 사업부터 계속 하니까 사실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그런 것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가 뭐냐, 도시재생 사업에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량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뭐합니까? 다 좋아지면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 살게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상업시설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지가가 올라서 스타벅스나 이런 프랜차이즈점들만 쫙 들어오고 동네에 있는 카페들은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는 뭡니까? 아까처럼 유명한 곳도 있고 역사적인 자원이나 관광들이 많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곳들은 그런 게 없어. 근데 그걸 하고 싶으니까, 우리도 감천문화마을처럼 되고 싶고 깡깡이 마을처럼 되고 싶으니까 다 따라하다 보니까 어딜 가나 벽화 그리는 거, 수준은 상관없이 그리는 거, 재생사업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동네에 관광객들이 좀 들어오고 지역이 번영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핫플레이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교육적으로 이걸 해서 이런 거라도 얻어야 된다는 것들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딜레마가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부산은요, 특히 부산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아이러니한 곳이에요. 영주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역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동네. 부산역 바로 앞에서 10분 거리에 걸어서 가건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아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위치예요. 이거는 전쟁이나 그동안의 역사가 남겨준 하나의 유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곳을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점점 더 바꾸면, 잘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 임대료 집가 상승해서 사람들은 떠나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 도시 재생지역 활성화 지역 되자마자 대저동 같은데 평당 200, 300 하다가 1,800만 원, 2,000만 원 지금 4배, 5배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수익을 누가 보느냐? 뭐 주민도 자기 이거 집가가 있는 사람들은 올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또 다른 개발업자들이 또 들어와서 사회를 배치한 양상이 있는 거죠. 못 되면 어떡하냐? 이 돈을 붓고도 여기를 못 살리는 건 참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 돈이 부어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주민들은 실망하고 왜 우리 동네는 이러느냐, 안에서 오히려 불신만 더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가운데서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 그 친구이기도 한 우리 강동진 교수는 돈이 있어서 재생사업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게 하는 운동으로 가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서울에서 지금 도시 시민연대 하고 계신 우리 이영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사업 보이콧 운동을 시작하자라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차라리 도시 재생 안 하는 게 더 우리가 살기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입장이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건강한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좋아요. 유명한 곳도 만들고 감천문화마을도 있고 또는 뭐 영도 깡깡이 마을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보통의 마을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제가 2009년에 강서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 이석환 교수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는요 강서구 전체인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럴듯하게 멋있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이게 작동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낙동강이 3차수로 쫙 이렇게 흘렀는데 일제시대 때 소위 농사 지으려고 여기 문 막고 나서 여기를 전부 다 담수화시켰어요. 그리고 하구원뚝 만들어지면서 위에 있는 데는 강, 밑에 있는 데는 바다. 도시에서 비만 오면 여기는 실제로 안에서 이런 펌프들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물을 퍼내야 돼. 비 안 오게 하려고 그러면 울타리를 막아서 댐을 쌓거든. 이러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땅의 구조부터 제대로 고치는 게 도시 재생의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에리아 시민공원 제가 했을 때도 처음에 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전부 다 깡그리 없애버리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여튼 뭐 여기에 이렇게 좋은 집들이나 나무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 난리를 치느냐 해서 열심히 부산일보와 같이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사실은 지금의 건물도 좀 남기고 뭐 이런 문제들을 그것을 만들었어요. 어찌 보면 참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바로 지난달 기사에 보면 시민공원 아트센터에서 토양이 보통의 5배나 넘는 오염이 검출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북한재개발도 똑같아요. 100년 동안을 우리가 전부 다 선박이나 기름으로 다 썼는 땅인데 여기에 정말로 그 밑에 어떠한 생물들이 자라나는지 우린 몰라요. 지금 북한재개발 오페라하우스 짓는 옆에 가면 뭐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담치가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100년 전에 자기가 살던 데거든. 근데 그게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안 괴롭히니까 자기가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삐끔하게 다 올라와서 거기다가 서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사실은 해결을 하는 게 이렇게 건물들을 치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삼복도로 레상스도 사실은 타협을 했지만 지금도 저는 의문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이러고 있었나. 어린 왕자, 이 작가도 참 잘하시는 작가이긴 하지만 부산에 만들어지고 창원에 만들어지고 주민들하고 갈등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첫째,
부산시는 정말로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소득 격차가 좀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작게 하고 있다. 아무리 도시재생 뉴딜을 해도 다리 하나 짓는 거 또는 그 대규모 공공센터 하나 짓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돈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족한 재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전부 다 시 주도로 이거를 전부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이승욱 대표님도 그런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 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자기 원대로 하는 게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전문가, 부산에는요 도시재생 사업에 전문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아까 이승욱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 하려고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카이빙 해야 되고 기록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야. 어떤 한 분야에 건축을 10년, 20년을 했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없고 사업과 욕망만 디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게 맨 처음에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할 때 이 목표가 이거였어요. 여기에 있는 빈 공가와 폐가들만 녹지화 시켜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 옆에 있는 집장사들이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생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차라리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복도로 르네상스를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산은 사람들이 살면 안 되잖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전쟁 때문에 살았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부자가 됐으니까 그걸 산으로 돌려주자는 거야. 한편으로 보면 모노레일 올려서 이렇게 하면 참 좋지만 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삼복도로 같은 경사지에 그런데 올라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차라리 평지로 옮겨드리고 그곳을 공원이나 다시 산으로 돌리는 이런 작업들을 10년, 50년, 100년을 두고 부산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경제기반형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석환 교수님하고도 같이 했지만 북항제 개발이 10억, 10조, 20조가 드는데 원도심은 돈이 하나도 별로 안 들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연결 좀 시켜보자 하는데 지금 현재의 결과는 연결은 다 사라지고 건물만 지금 좀 남아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죠. 자, 사상 허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할게요. 구전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전도서관 같은 시립도서관 하나를 지키는 것도 우리 부산에서 참 쉽지가 않아. 대저동에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 한다고 대저수리조합 같은 거의 70년, 80년 된 건물 다 없애버리고 지금 공공센터 짓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게 정말 부산이 원하는 도시재생이었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자, 이 많은 소위 국제시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래서 유명해졌나요? 유준상 이야기한 겨울 소나타 딱 2년 동안 일본 아주머니들이 와서 방문하고 하더니 이제 없어졌어. 집이 전부 다 없어졌어. 이거는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토리텔링을 하랬다 했더니 길가에다가 좀 키워주세요. 길가에다가 잠깐만요. 길가에다가 글자를 역사를 쓰고 있느냐 말이야.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바국기를 만든다고 여기다가 하고 무슨 교육시킬 일이 있어. 여기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김민부 전망대가 있어요. 김민부 그 시인이 뭘로 유명해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유명한 분이잖아. 이분은 이 기다리는 마음을 썼을 때의 정서가 어떻게 돼요? 삼복도로에 그 말도 안 되게 막연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희망이 언제 올까? 그거를 기다리는 마음인데 지금 이곳에 가서 그 기다리는 마음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겠냐는 거야. 공간을 스토리텔링 한다는 거는 글자를 써서 붙이고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그 정서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그 정서를 지금도 느끼면서 위로와 힐링을 받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일어나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부산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외팔보가 있고 이런 기장에 등대 만든다고 이렇게 장난치면 되나요?
우리가 포구를 가지고 있는 원래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데 여기에다가 진짜 마징가 제트나 야구 이런 것만도 우리의 역사와 몇백 년, 몇천 년이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건강한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쭉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냐?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뉴욕 보세요. 뉴욕의 위에 위성 사진 찍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층 건물들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센트럴 파크, 그 다음에 그 해변에 있는 지형들에 대한 성격과 색깔들을 보세요. 균형이 잡혀 있는 도시가 만든 도시라는 거예요. 왜 공공 건물이 뭐하냐 그러면 공공 건물이 특이하게 생긴 이유는 건물들이 워낙 경제적으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카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간들이 빽빽한 건물들 사이에도 실제로 보면 안에 광장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게 제가 시카고에서 찍은 거지의 사진이에요. 이 뒤에 있는 그 전수막하고 옷까지도 색깔을 맞췄어. 정말 잘 어우러져 있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시재생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전부 다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보충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서 모든 곳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뭐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지를 찾아서 그러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생활 SOC의 기본적인 것들이 각각 마을마다 뭐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각하는 도시재생에 잘 된 예 중에 하나가 베를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여기 구호를 한번 보세요. Many architects different ideas but one city.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가지만 그러나 one city 하나의 도시, 이 하나의 도시가 뭐냐 그러면 우리 도시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햄셔 파크라고 도르트문트 비롯해서 이 지역 전체에서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결국 얻으려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흘렀던 그 햄셔 강을 옛날의 모습대로 그대로 복원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시재생 같죠? 이게 before예요, before.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의 이용과 체계에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 자연이 있었던 그 모습에 그대로 그 원리에 따라서 순응해내는 거. 제가 1분 안에 끝낼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대학교의 그 행복연구소의 센터장을 하는 최인철 교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할 때 행복하냐? 여행 갈 때 제일 행복하대요. 여행 갈 때. 여행 가면 뭐가 좋냐 그러면 아주 맑은 공기, 새로운 것들,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들,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기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살기 좋은 도시를 재생하자 그러면서 왜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왜 돈을 많이 벌어서 스스로 쫓겨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공기가 좋고 자연이 좋고 편리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많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각각의 도시마다 지역마다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자문조답을 해봤어요. 왜 도시생을 하면서 지역을 유명하게 만들게 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느냐? 이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몇 곳만 해당되면 돼요. 감천문화마을이가 어디건 간에 대부분의 지역들은 살기 좋은 곳을 만들면 되고 주목을 안 받아야 돼요. 왜 공간에다가 벽화도 저는 이승욱 대표가 한 벽화 정도는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지역에 벽화 그리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최정화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분이 동구 앞에다가 이렇게 그 소쿠리 같은 걸로 해서 이게 쓰레기냐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유명한 작가인 거는 틀림이 없어. 그리고 참 좋은 작가인 건 틀림이 없지만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소망하고 원하는 공감대를 이루지 않았잖아. 그래서 외국에 있는, 특히 북유럽에 있는 공공의 건물들은 대부분 어떻게 설계를 하냐 그러면 특정한 취향과 이런 걸로 안 해요. 정말 무미건조하고 우리 밥이나 공기나 물처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심플한 디자인들로 이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유치원이 여기다가 잠시 2달 머물고 갔고, 이게 뭐 중요한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특히 건축가나 조경가 같은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 성격이 되게 모나고 뾰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소위 주민들을 규합하고 이런 거 잘 못해.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잘하는 사람을 제 돈 주고 데려다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여태까지의 도시재생이 본이건 아니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짧은 시간에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정말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보다는 비싼 지역, 잘 팔리는 지역 만들려는 이런 소망이 있지 않았나. 이거 반성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의 사업은 어딜 가나 똑같은 일확천금, 랜드마크 하나 넣어서 우리 동네도 방 뜨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지역에서 지역경제도 참 좋은데, 지역경제가 정말 필요하면 민간이 거기서 돈 벌게 해주면 되죠. 왜 공공이 나서가지고 그걸 해야 돼. 오히려 그런 일들을. 그리고 도시가 복잡한 곳은 공공 디자인은 심플해야 돼. 그리고 정말 재미없는 곳은 정말 재미있게 뭔가를 악센트를 줘야 돼. 그래서 구체적인 고백,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하기 전에 맨 먼저 주민들이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우면서 내가 정말 이 동네에서 행복한 게 뭔지에 대한 고백들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그때 시작해도 안 늦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이 동네 떠날 게 아니거든. 그래서 참 10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런 반성을 저도 함께 해봅니다. 유명해지는 이런 곳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곳을, 구체적인 것부터 만드는 그런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남 A컴퍼니 대표이사님의 발제 건강한 도시재생을 위한 제안 잘 들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목소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확신 있는 그런 발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도시재생인가를 좀 생각해볼 계기였고요. 개별 도시와 지역에 맞는 방안을 늘 맞춤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마지막 차트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요. 도시는 모두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모두가 함께 그 도시를 창조했을 때라는 차트의 내용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도시재생,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수영구 자수형성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스토리와 도시재생 산업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석환 교수님께서 부산의 마을 스토리 발굴 수영구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석환 교수입니다. 우리 이승욱 대표님하고 우리 김승남 대표님께서 되게 소중한 경험 또는 소중한 철학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도시재생을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개념으로 보면 5가지 유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또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개조 프로젝트라는 공식 명칭, 그런 사업, 또 도활 사업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반성도 되더라고요. 반성도 되고 일정한 보람도 느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수영구 자수형성 이론에서 그 작업했다면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했고, 사실은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들은 아마 이승욱 대표님하고는 2015, 16년 이때 그 팔도시장 이론의 우리 도활 사업,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문화 쪽으로 해서 참여해 주셔서 그 당시에 그 역량 강화시켜 주셨던 주민분들이 지금도 도시재생의 주축이 되고 하는 것들은 되게 보람된 일들입니다. 사실 도시재생에서 전문가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문가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면 된다. 그다음에 주민의 역할이 점차 커지면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이 수영구에서는 주민분들의 역할들이 점차 역량들이 커지고 있고 어쩌면 저의 역할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뉴딜 사업 대상지 일대를 중심으로 처음에 고민했던 것들부터 말씀드리면 수영동의 원형은 뭘까? 이런 거죠. 수영동을 진짜 수영동답게 지금 수영동 수영구의 수영동을 수영동답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시작점은 뭘까? 그럼 물론 뭐 자연이겠죠. 아주 자연적인 뭐 원생이 있었겠지만 그 인간의 문화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원형이 뭘까? 결국은 이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형, 경상좌수형, 그래서 수형 이렇게 했고 아마 이제 처음에는 부산포로 갔다 울산으로 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동네 남포 해운포라는 게 결국 지금 수영동이거든요. 이제 수영동으로 와서 그게 한 240년? 240년을 지속하는 게 경상좌수형이죠. 그게 이제 저는 이게 원형이라고 이것이 원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당시에 대강 이쪽에 토지형을 보면 군영과 선창과 그다음에 염전과 그다음에 우리 노전 즉 갈대밭 이렇게 했던 노전들이죠. 그 노전들이라는 건 그냥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생산지죠. 갈대 활용하는 갈대를 활용해서 지붕을 할 때도 하고 다양한 게 쓰는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가장 큰 원형이라고 봅니다. 전체 토지 이용 개념에서 도시 토지 이용 개념에서 보면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도지재생 사업하는 거는 여기 군영이라고 되어 있는 좌수형성 안과 일부 바깥에 얘가 도지재생 사업 대상지였고 그 전에 또 선창까지 했던 거는 저 도할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 당시 아마 세조 때 요쪽 지역에 요 좌수형성 이론의 배가 한 17척. 그래서 여기 이제 도면을 보면 배들이 배치된 게 보고 요 배치가 이제 수영강 중심으로 배치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은 저 남북 중심으로 배치하는데 수영강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되고 수군이 한 전체는 760명 정도면 사실은 뭐 이쪽이 전라 자수형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조금은 그 수군을 보유하기가 좋지 않았어요. 입지가. 왜냐면 저 수영강이 저 모래벌 같은 것들이 이제 많아서 이쪽에서는 뭐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그 보고서 저 정비사업 이쪽에 지은 저 자료들을 그 연구하고 저 보고서로 낸 자료인데 이 수영동 좌수형성 안에 이렇게 수많은 이 관아 건물들이 이제 동원부터 해서 다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다 복원하자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그 일반 근린적 예산이라는 게 한 뭐 150에서 20억 정도인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복원하는 데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좌수형성의 본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하면서 접근하자는 태도로 시작을 했고 요 부분은 저 길 중심으로 왼쪽 부분은 이제 남문으로 가는 남문 길하고 북문 길하고 저쪽 동문 쪽 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처음에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관아터들이 이제 있죠. 좌수형성 이론의 관아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했던 거는 야 이것 좀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좀 쉽게 알려주자. 우리는 저희들 전공은 도면을 보는데 익숙하지만 시민분이나 주민분들은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하자 해서 도시재생 저희들 사업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해서 각 위치별로 뭐가 있었는지를 좀 더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사실은 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동의 이게 지역자산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예, 역사예요. 역사. 그다음에 지역에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뭐 있는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거를 모르고 다르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이제 찾아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 경상 좌수영, 선소, 팔도시장도 있고, 푸주와 곰솔도 있고, 남문터, 북문터, 당연히 또 뭐 안용북, 그 도 있고, 뭐 25인 의용단도 있고요. 뭐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무형자산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지도에 매핑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물론 수영 야류부터 여러 가지 수영청 뭐 이건 전체 수영동 전체 얘기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작업과 기존의 그 아까 원형이라는 부분에 가까운 거와 매칭을 하면서 현재 어떻게 돼 있나를 찾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그 대상지만이 아니라 또 정과정부터 여기 전조 말산 밀락 수변공원까지 수영강을 따르는 전체 지역의 중요한 자산들이 뭔지부터 같이 이제 찾아내는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네,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과 도시재생을 얘기할 때, 자산을 얘기할 때 저는 주민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당신 한 명 한 명도 자산이다. 여러분들이 스토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봤던 것들은 되게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오래된 것들인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각자 주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건 언제든지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합니다. 물론 이 작업을 할 때 도시재생 작업에서 어려웠던 건 물론 도시재생은 있는 데다가 조금씩 덧붙여가죠. 그림 위에도 저는 그림 위에 또 그림을 그리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저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등급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성곽 주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건 사업 아니면 재생 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과정들이. 그래서 실제 사업들이 되게 오래 걸렸고 좀 정체되기도 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도 이런 작업 이런 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영동의 정체성과 도시재생하면서 아까 뭐 우리가 저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꼭 5가지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데 첫 번째가 공유가치 창출하는 거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걸 찾아내야 된다. 그다음에 소통도 해야 되고 공감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협치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쪽 지역의 장소 자산을 활용해서 정체성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정체성을 혁신해서 그걸 뿌리로 만들어낸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 사업이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있고 저 진하게 부분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 대상지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22년 내년까지 4년간 사업을 하고 이제 마중물 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쨌든 비전은 사람, 자연, 문화 상생을 통한 역사 문화 재생 이렇게 잡았고 방향은 수영 브랜드 형성하고 수영 활력 회복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 하자라는 주제로 했고 여기에 주된 마중물 사업은 뭐 여기 어울림센터 조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수형성 스마트 둘레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자수형성 이런 특화 경관 만드는 것, 그다음에 생활형 SOC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SOC를 만드는 작업, 그다음에 주거지 지역을 조금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느린 골목길 뭐 이런 작업, 그다음에 이제 상생 협력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저 주민들 역량 강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도수영 해설사, 문화해설사라는 게 있고 여기 저희들은 저 문화해설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해설사고 저희들은 도시재생, 도도수영이 도시 거주민, 수영구의 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이 그 수영에 오게끔 해서
거주민도 행복하고 방문객도 행복한 그런 곳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도도수용의 시작이었고, 이분들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 하고 도시재생 사업지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 자산도 같이 설명하면서 그 해설해주고 안내해주는 작업들을 요번에 그 역량 강화 과정에서 했고, 요걸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 찾아오는 방문객을 비콘그라운드부터 F1963이나 비콘그라운드에서부터 지금 저 수영구 팔도시장 쪽으로 이렇게 이제 코스들을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주민들이 찾아서 설명하고 했던 경험들이 실제 사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자수형성 이런 특화 경관하는데 참 어려워요. 아까 담장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스러운데, 저희들이 이쪽에 그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최소한 자수형성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할 때 25의용단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우리 박홍인가요? 저 자수사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그 25의용 그때 주민과 군인들이 선서바위에서 모여서 유격대로 활동했던 아주 우리한테는 소중한 기억들이죠. 그거와 자수형성들의 흔적, 최소한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좀 최소한 그 이렇게 약간은 뭐 보고는 못해도 드러내자 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요 외부 공간에 그런 것들을 좀 남기는 작업들. 그래서 실제 토우를 선서바위나 고증을 통해서 만든 선서바위와 이런 것들에서 토우를 공원 안에 같이 놓는 작업들이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전라자수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경상자수는 주민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주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 하면 성곽 도로가 성곽이에요. 도로가 성곽터인데 그 부분에 일부 이제 지금 약간씩 리메인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그 고증에 따른 걸로 일부만 보여주자. 다 보고 날 수 없으니 우리 사업비로 이런 작업들을 좀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 주거지 골목에 안전하면서 좀 그 이쪽 당시의 느낌들을 나타내는 그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것들.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자수형성 이런 둘레 네트워크 이야기길 요거는 저희들이 직접 작업한 게 아니라 요 사업 안에 이쪽 스토리텔링을 하고 서로 좀 자산들을 네트워크하는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우리 스토리텔링 협회하고 의뢰해서 했던 작업이고, 이건 저 보고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4개 구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작업이고요. 또 하나가 도시재생 소식지를 저희 전문가나 코디네이터가 안 해요. 이건 주민분들이 만듭니다. 주민분들이 만들면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많은 얘기가 역사와 문화 흐르는 수영강, 뭐 또 수영다움, 부산다움, 이거 주민분들이 이걸 찾아내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되게 뿌듯해요.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2015년, 16년 때 도시활력 증진역 개발 사업으로서 왼쪽에 검게 돼 있는 부분이 관아거리와 남문로하고 북문로가 있는 자리고, 오른쪽에 중간쯤이 동문 자리가 있는 자리고, 제일 오른쪽 끝이 이제 선창가, 이게 군선이 있는 선소거리로 가는 이거 도할 사업으로 이제 가로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개선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구역별로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관아거리부터 한 건데, 이거는 옛날에 저 우물터가 있었던 것들은 좀 만들어 놓고 약간 그 관아거리, 지금 현재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건 남문 있던 게 홍해가 이쪽으로 옮겨진 거죠. 이것도 사실은 원위치로 가야 되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옮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건 저 선소거리 가는 부분에 그냥 벽에 옛날에 했던 것들을 좀 약간 집어넣었던 느낌들이고요. 저는 사실은 도시재생과 만약에 스토리텔링과 고민을 하라면 도시는 책이다, 도시는 텍스트다. 자, 텍스트인데 중요한 건 텍스트가 감동을 받으려면 그 단어와 단어들이 문맥이 재미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좌수형성 이론만이 아니라 저 밑에 밀락공원까지 이런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여기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고 이것들을 하나의 텍스트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 저는 도시재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쪽 자수형성 이론은 역사 문화적 성격이 강한 곳이고 그 위에 비컨 그라운드하고 그 주변은 뭐 아마 주거 생활 문화 주거 쪽이 좀 강하고 이쪽 아래쪽은 여가 문화 쪽이 좀 강한데 이 자산들을 앞으로 어떻게 엮어내느냐라는 것들이 이 지역 일대 단순한 갈매길이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를 좀 걷고 싶은 도시, 재미난 도시, 걷고 싶어 안전하게 걷고 재미나게 걷고 편리하게 걷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작업 중의 하나로서 스토리텔링이 같이 들어가면 재미난 이 지역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는 하나의 텍스트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거를 어떻게 잘 편집할 도시재생은 새로운 곡을 쓰는 거기보다는 편곡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수들이 노래할 때 편곡을 잘해서 부른 노래들이 더 감동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도시 우리가 이게 재편집, 공간의 재구성 이런 것들이 해서 좀 주민 이 수영의 이야기 여행, 이게 나의 여행, 여기 방문한 사람들의 여행이 그래서 도시 경험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석강 교수님의 발안 부산의 마을 스토리 발굴 수영구 잘 들었습니다. 수영구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잘 살린 도시 재생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형물, 건물, 디자인 이런 걸 떠나서 이야기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대만에 가면 국립박물관 아주 엄청난 규모, 엄청난 유물이 있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3번을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 가이드가 없이 갔을 때는 그냥 금덩어리처럼 보였고요. 옥덩어리처럼만 보였습니다. 거기에 뒤에 가이드와 함께 했을 때 이야기가 입혀졌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발제 발언해 주신 대표님들, 교수님들 모두의 공감의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함께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시 후부터는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이승욱 대표님, 김승남 대표님 그리고 이석환 교수님을 모시고 부산의 도시재생과 마을 스토리텔링에 대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국제신문과 사단법인 부산 스토리텔링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6회 스토리텔링 컨텐츠 포럼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안내 드렸던 대로 지금부터 세 분을 모시고 부산의 도시재생과 마을 스토리텔링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으로 드리고 한 분씩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은 2009년 감천 문화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후 부산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어 온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석환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마 이게 부산의 일만이 아니라 아마 어떤 것들은 전국의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이라는 부분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 주민 참여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고 또 어떠한 지역에서는 주민의 역량들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것들은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보여요. 또 하나는 기존의 도시재생은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시계획, 건축 이쪽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건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시 건축, 문화, 복지, 경제 이게 이제 협업하고 융복합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최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되게 소중하고 생각하고 또 대부분의 모든 도시재생에서 최초의 기존 접근할 때 지역의 유무형 자산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찾아내는 작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것의 정도는 어떨지 몰라도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지금까지 하면서 좀 도시재생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쇠퇴한 주거지역이 있고 쇠퇴한 상업지역이 있고 또는 쇠퇴한 산단이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쇠퇴한 주거지는 그야말로 그거의 마지막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은 주민이 안 떠나고 살고 싶은 쾌적한 동네예요. 그리고 주민이 비단지고 살 수 있고 집을 가능한 동네예요. 그게 마지막 본질이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세태 상업지역은 유동인구 많아지고 그래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지고 또 하나가 그 길을 걸을 때 장사하시는 분이나 방문객들이 도시 경험이 풍요로워져서 영감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곳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하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가? 네, 마지막 이제 산단이나 이런 것도 경제 기반형 같은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도시 경제를 견인할 만큼 레버리지 역할을 할 만큼 고용 기반을 창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별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항상 고민스러운 게 도덕적으로 고민스러운 게 거기를 살려놓으면 좋아지면 성공하면 임대료 올라가고 건물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여했던 주민 상인들, 임대인들은 이게 임대료로 해서 이제 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모순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상생협약으로 지자체장과 임대인과 임차인과 상생협약으로 하는 것이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과 가져가기는 되게 낮은 단계에 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곳이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식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과거에 비해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나 하지만 그래도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장 기초가 되었던 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승남 대표님께서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1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한 6.25 지나고 그 다음에 또 경제 개발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늘었던 사람들을 부산이 다 품었어요. 다 품고 사실은 아무런 정부나 시에서 아무런은 아니지만 거의 신경도 안 쓰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불과 10년 전부터 이제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물론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도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함께 뭐 전문가건 아니면 시민이건 공공이건 함께 고민했다는 게 이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저는 의미가 있고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는 10년 동안 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 파악 다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이 뭐냐 그러면 공공에서는요 정말 조사해야 되고요, 기록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카이빙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짜야 돼요. 또한 주민들도 과연 나는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변해야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공성을 구현하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정의라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답을 찾아서 그걸 구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도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공공성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욕망과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 우리의 지금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평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네, 지난 10여 년 동안 모두의 고민들이 녹아 내려가고 있는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논의를 떠나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의 주민들, 그 주인공들이 스스로의 고민과 그리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때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승욱 대표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발표 때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동안의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도시를 기능적으로 더 화려하게 편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급적인 땅값도 오르고 뭐 그렇게 이제 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까 이제 김승관 사장님도 뭐 이게 오래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최근의 경향들이 어쨌든 이분들이 보다 더 나은 삶, 이게 나은 삶이 반드시 편리하고 화려하고 비싼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의 연속성. 그 제가 이제 깐까이 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그 영도의 해변 워터프론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 빠르게 변화시키려면 지구 단위 계획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게 공업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지어서 그렇고 아파트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아마 순식간에 다 변할 장소입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런 식의 변화들을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그 재생적 접근을 하면서 그 저희 그 하셨던 그 마을의 회장님이 그 실제로 지금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마 이게 그런 예전 방식대로 만약에 재개발이 되었더라면 이 동네를 본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인데 68년 동안 떠나게 됐을 건데,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마을 카페에서 직접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아서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커피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자기의 말년의 삶이 되게 이렇게 뿌듯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재생 사업이 그동안에 이제 도시의 외형적 변화, 기능적 변화들을 추구하면서 다른 가치들, 문화적 가치, 저는 이제 그걸 아까 문화적 가치라고 했고 그런 미물질적 가치들을 다 폄하해 왔었는데 내지는 돌보지 않았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착오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기존의 이제 도시를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에 좀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시간과 속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거 허물고 짓는 데는 3년, 5년이면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바뀐다는 거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속에서 변화된다는 걸 뜻하니까 저는 도시 재생 사업을 만약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한다면 최소 시간 단위가 저는 10년이라고 봐요. 10년 동안. 그 다음에 이게 세대가 이어졌어도 그 삶들이 계승이 된다라고 하면 30년을 바라봐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해외 유수한 도시들에 가서 그 도시가 아까 아름답다, 뭐 뉴욕도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 가서 보시면 그 도시가 적어도 200년 전부터 최신의 것까지 다 공존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가치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단지 기능적으로 고층 아파트하고 센트럴파크가 잘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조화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지금도 도시재생 사업이 3년, 5년 단위로 실행이 되고 뭐 아까 이제 주민 참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형식적으로는 주민대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대부분의 예산의 90% 이상이 사실은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길 닦고 이런 데 쓰고 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안 그러면 이분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물질적 작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여되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문화적 가치를 다시 이제 환기시켰다는 문제 제기에서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사업의 진행 방식들과 실제 가치들을 끄집어내는 데는 아직도 과거의 방식들이 있어서 더 긴 시간 동안 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사실 급속한 변화가 문화의 상실을 가져왔고 사람들에게 갈등들을 가져왔던 부분이라서 저는 좀 그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경험들이 더 쌓인다면 지금까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그 빨리빨리의 문화가 사실 뭐 여러모로 성장을 이끌어내긴 했습니다만 그 이면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짓고 만들어낸다는 것보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사전 단계, 플랜을 짜고 고민하는 시간에 아주 긴 호흡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그 저희가 이 포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수님 그리고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앞서 그 제안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열정적이시잖아요. 이 사실 그 전의 내용부터 이렇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쉽지만 두 번째 질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답변을 조금 짧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초에 사상고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발표됐는데요. 이제는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부산의 도시재생은 계속될 텐데요. 도시재생의 본질 뭐 많이 거듭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좀 짧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예술인 그리고 학자 그리고 도시건축가 이렇게 각각의 또 이렇게 시선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순서는 동일하게 갈까요? 어느 분부터 갈까요? 교수님부터 갈까요? 네. 네, 아주 간단하게 뭐 아까 발표할 때도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게 없으면 도시재생이 아닌 게 뭔가를 진지하게 사실은 고민을 했고 그 첫 번째가 결국 서로에게 이렇게 공유 가치인데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또는 호혜성을 기반한 협력적 경쟁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도시재생의 본질에서 좀 벗어날 것 같다. 두 번째가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접근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우리 이해 당사자들끼리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고 세 번째가 주민분들이 스스로 어떤 변화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어떤 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가 주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미래의 방향을 같이 설정해 나가는 참여하고 협치 이것들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지역 자산, 장소 자산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그 지역답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최종 본질은 그래서 주민이나 시민이 삶의 질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은 다 다른데 그거를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질문을 던지고 반성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유 가치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누군가만을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가치의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감 소통 그리고 기회를 공평하게 받고요.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본질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승남 대표님. 네. 예, 도시재생의 본질 되게 큰 질문인데요. 옛날에는 개발하고 재생을 이렇게 구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집을 짓는 건 개발이고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집을 짓거나 변화를 주면은 재생이다. 근데 도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없어요. 거기에 비록 건물이 안 들어서 있더라도 거기에는 물이 있고 흙이 있고 자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시재생의 본질에 대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관계 맺기를 우리가 약 50년, 100년 동안 너무 빠른 시간 동안에 다 훼손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리고 그걸 힐링하는 거, 치유하는 거 자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도시재생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자연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정말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작업들을 실현해 나가는 게 도시재생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도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준 딱 5가지 카테고리에서 도시재생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 다르거든요. 정말로 지역에 있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해서 우리 마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답을 찾아내는 그 일부터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보다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하면 본질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승욱 대표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화예술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접근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김승남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기도 하고 뜨끔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문화예술을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잠시 그 사례로 거론했던 동구에 있는 최정화 작가 작업 저희가 지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 삶과 마음을 다루는 건데, 이것의 변화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간을 새롭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일단 이게 문화예술을 다루는 사람, 또 공간을 다루는 사람, 때로는 연구자, 때로는 예술인, 뭐 이 모든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이 협력의 공동의 어떤 시행착오와 협력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 물꼬는 트였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또 뵙기도 하지만은 현장에서 또 그렇게 사실은 터놓고 이야기하는 협력하는 경우들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에 사시는 삶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또 전문가와 시민들까지 또 행정들까지 칸막이를 터내고 협력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종 그 할 때 그런 말씀을, 아까 공유같이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저는 결국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아까 이제 최정화 작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든 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술 작품이라면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또 전혀 낯선 새로운 것들이 아까 뭐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요즘 정치의 계절이니까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원하는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다 바뀌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사실 국민의 마음이라는 거는 마치 신기루 같이 잡히지 않는,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 실천적인 그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내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협력, 협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모여서 앞전에 이야기를 좀 나눌 때 교수님 대표님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빨리빨리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빨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의 과정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아주 빠른 그런 장점일 수 있다는 말씀들을 또 사담으로 앞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모든 내용이 이렇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열정적인 세 분을 모시고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뭐 1인당 1시간 좀 드리고요. 토론도 한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석환 교수님, 그리고 김승남 대표님, 이승욱 대표님 함께해 준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부산의 도시재생과 마을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오늘 포럼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서 부산의 도시재생과 마을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부산의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6회 스토리텔링 콘텐츠 포럼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